안녕하세요. 2023 SQLD 마스터 코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강의를 맡게 된 한종구 마스터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이라고도 하죠. 이 데이터 모델링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정의를 먼저 알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데이터 모델링은 우선 어떤 고객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고객이 있으면 업무가 있겠죠. 어떠한 고객이 있고 이 고객이 가진 업무가 있을 겁니다. 자, 업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은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자, 업무를 처리하는 게 뭐죠? 뭐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는 그 프로세스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자, 고객과 함께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올바르게. 그리고 자, 현실 세계를, 두 번째 내용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기 위한 추상화 과정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현실 세계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고 이 도서관은 뭐 하는 데죠? 책을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책이라는 사물이 있고 그리고 이 책을 빌려가는 우리가 대여를 하는 어떤 행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고객이 있을 거예요. 고객이 있어서 이 책을 대여를 해 가는 게 이 프로세스가 되겠죠. 이러한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 책이라는 것도 현실이고 고객이라는 것도 현실이고 책을 빌리는 것도 현실이에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요거를 데이터베이스의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 어떻게 추상화를 할 거냐, 이 과정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기법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야겠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자, 여기 책이 있고요. 대여를 하세요. 고객한테.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다이아몬드로 그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동그라미로 그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러한 약속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한 걸 내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기법이 꼭 필요하다. 이 표기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따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 내 비즈니스 프로세스 규칙을 정의하여 데이터 모델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규칙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책을 고객이 대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객이 예를 들어서 연체를 했어요. 3회 연체를 하면 책을 빌리지 못한다. 일정 기간 동안 뭐 열흘이 될 수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규칙이라고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BR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델에다가. 그럼 어떻게 모델을 구현할 거냐. 우리가 지금은 아예 여러분들이 백지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엔터티를 만들어 줘야겠죠. 뭐 연체와 관련된 기록을 해야겠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잘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간장을 2,000원짜리 간장을 가져갔는데 그러면은 돈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외상장부라는 걸 써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책을 빌려갔으면 대여라는 곳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체를 했으면 연체를 했다고 기록을 해야 되는 거겠죠. DB 안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모델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모델링 해야 된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안 돼요. 막 복잡해. 엄청 복잡하고 엄청 간단한 일을 너무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5가지 데이터 모델링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 데이터 모델링은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추상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화, 그리고 세 번째 명확화가 되겠죠. 자, 추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세계를 일정한 표기법에 맞게 간략하게 표현한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화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약속된 규칙, 그리고 내지는 규약에 의해서 제한된 표기법. 자, 그러니까 얘랑 연결이 될 때는 꼭 점선으로 해야 돼. 내지는 얘랑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 꼭 실선으로 표현해야 돼. 아니면 동그라미로 그려야 돼. 이러한 제한된 표기법 또는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단순하겠죠? 명확화. 명확하게는 명확하게 한 가지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점선이 뭐 어떨 때는 이러한 느낌, 어떨 때는 이러한 걸로 해석이 되지 않게끔, 애매모호하지 않게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현상을 기술해야 한다. 요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 이런 것들은 뭐 누가 봐도 시험에 딱 나오게 생겼죠. 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의 단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겠죠. 요거를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처음에는 개념적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적 모델링, 그리고 두 번째 논리적 모델링, 그리고 세 번째 물리적 모델링. 자, 개념적 모델링은 우리가 이런 뭐 어떤 노트라든가, 물론 이런 개념적 모델링을 하는 툴들도 따로 있지만 어떤 노트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어떤 개념적으로 그냥 탁탁탁 쓰기만 하는 거예요. 자,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업무적인 측면의 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자, 도서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대여를 하는 고객들이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사와요. 어디서 사오죠, 책을? 뭐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산다. 아니면 어떤 도매사가 있다. 도매사를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왜냐면 책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업무적으로 봤을 때 뭐가 있었죠? 뭐 연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도서관에서 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겠죠. 이러한 핵심 엔터티를 도출해야 된다. 엔터티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엔터티는 어떠한 명사, 사물,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객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관리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어요? 책, 고객, 뭐 이벤트, 그런 개념적인 이벤트나 연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ERD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이게 개념적 모델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논리적 모델링은 자,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에 종속이 된다. 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지 이런 걸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세부 속성, 식별자, 관계 등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려면 뭐 사실 책을 한 번만 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책을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해야 되겠지만,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식별자라든가 관계라든가 아직 우린 잘 몰라요. 그러죠? 하지만 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뒤에 가서 식별자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데이터 정규화를 완료를 해야 돼요. 논리적 모델링에서. 이 단계에서 정규화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이제 재사용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여기서도 한번 썼지만 다른 데서 또 똑같은 걸 또 가서 복사해서 쓸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 가장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이젠 우리가 그동안 뭐 ERD를 만들고 논리적으로 얘는 식별자야, 얘랑은 어떻게 관계가 돼야 돼 라고 정의를 했지만, 이젠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SQL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적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어떠한 스크립트 정도의 이러한 수준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능과 데이터, 그리고 저장을 고려한 설계. 어디다가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뭐 서버를 산다면 예를 들어 여기다 1테라짜리 SSD를 넣을 거냐, 아니면 2테라가 필요하냐.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추상화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절대 추상화가 아니라 아주 객관화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성능, 그리고 보안, DB 보안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접속하게 할 거고, 어디서 접속하게 할 거고, 여기서는 접속이 안 되게 할 거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용성이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 흔히 얘기하는 말로 얘가 갑자기 서버가 죽어요. 서버가 갑자기 내려가게 됐을 때 우리가 그래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걸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더 있으면 되겠죠. 얘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죽어도 얘로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진행을 한 그 상태를 물리적인 모델링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모델링의 세 가지 관점.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 할 때는 어디서 바라보고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분석하는 내용도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데이터 관점. 자, 이 세 가지를 일단은 뭔가 외우고 그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시험을 보는데 좀 유리하겠죠. 자, 데이터 관점. 데이터 관점은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데이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데이터와 업무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자, 이 책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고객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책과 고객의 데이터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모델링을 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자, 구조 분석 내지는 정적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자, 프로세스 관점. 실제 하는 업무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델링을 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의미를 한다. 자, 시나리오 분석, 도메인 분석, 동적 분석을 해야 되는 관점입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 진짜 모델링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뭐 이렇게 깊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모델링을 하는 의미에서 자, 어떠한 모델링 관점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위에서 얘기한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에서 하는 방법. 업무의 처리. 그리고 데이터 간에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프로세스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징은 CRUD. 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지우는지. 이러한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을 가장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겠죠. 자, 다음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ERD. 자, ERD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ERD는 어떠한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설계한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책, 도서관이라는 게 있으면 책이라는 엔터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여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고객이 있겠죠. 고객이 있으면 자,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서관에 가서 어떤 위인전기를 대여를 했다.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기를 대여를 했다. 자,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기가 만약에 111번이라는 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키값을 가진다면 자, 이순신 이렇게 돼 있겠죠. 저는 예를 들어서 뭐 1011번의 한종구라고 한다면 여기 대여라는 데는 자, 1011번의 한종구라는 사람이 111번의 이순신이라는 위인 전기를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 28일 날 빌려갔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림들을 이러한 데이터는 빼고 이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고객.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이렇게 표현한 그림들이 ERD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뭐 첸도 있고 IE, 뭐 카우스풋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빼고 IE 방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바커, UML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뭐 옛날에 1976년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먼저 만들었나 봐요. 자, 이 분이 만들었고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의 표준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자, ERD는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그림들을 항상 이 회사나 아니면은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는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방식으로 그렸냐? 요즘은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니면 바커, 표기법으로 그렸나? 자, 시험에도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하려면 어떤 순서가 있겠죠? 엔터티를 먼저 도출하고 그리고 배치를 예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잘 배치를 해놔야 책이랑 대여가 엄청 관계도가 높은 엔터티들인데 뭐 여기다가 그리고 저 끝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배치도 잘 해야 되고 엔터티의 상관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상관관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부서라는 엔터티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직원이 있어요. 자, 한 부서에는 여러 명의 직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제 하나의 부서에 여러 명의 직원이 매칭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뭐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자, 직원이 있고 그리고 연락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연락처를 이 회사 내지는 이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에서는 연락처를 하나만 저장을 해. 어떤 직원의 연락처를 딱 하나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1대1이겠죠. 1대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여러 개 그리느냐 뭐 이러한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계명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고, 자, 어떤 부서는 직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소속된다. 직원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관계 참여도, 그리고 관계 필수 여부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뒤이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IE 그리고 바커 표기법이 있다. ERD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 구조 스키마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스키마, 세 가지 구조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자, 이게 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성을 위해서 3단계 구조 스키마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구조인데 이 3단계에 그러면 세 가지가 뭔가 있겠죠. 세 가지가 뭐냐? 사용자, 그리고 설계자, 그리고 개발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세 명의 관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기술을 하는 게 뭐죠? 어떤 설명이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안시 표준으로 정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설계자가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개발자가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저같이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그 안에서 데이터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서 데이터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중복을 빼고 그리고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대응력을 향상시키며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이 생긴다. 그리고 각 계층을 뷰라고 부르며 3단계 계층으로 분리돼서 서로의 독립성을 확보를 한다. 자, 요 특징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뭐죠? 사용자죠. 사용자.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와 표현하는 건데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일이 있나요? 사용자 관점에서? 그럴 일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메신저 등을 이용을 하실 때 데이터베이스에는 직접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 되고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념 스키마. 개념 스키마는 관리자의 관점으로 규칙과 구조를 표현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표현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키마는 개념 스키마를 지칭을 한다. 자, 흔히 얘기하는 스키마는 이 개념 스키마. 개념 스키마 누구죠? 개발자가 생각하는 관점, 바라보는 관점의 어떤 논리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는 설계자죠. 설계자 관점에서 이 시스템의 설계자 관점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얘가 어디에 설치가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관점을 얘기하는 게 내부 스키마입니다. 이 세 가지 스키마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엔터티와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속성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티는 말 그대로 이젠 진짜 데이터베이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DB가 있죠. 그러면 이 안에는 개념적으로 우선 엔터티 그리고 속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엔터티 1 이렇게 엔터티 2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등등등. 그리고 이 안에는 속성 1이 있고 속성 2가 있고 속성 3. 자, 엔터티 안에 속성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터티는 뭐냐? 데이터의 집합이다. 어떤 데이터의 집합? 저장되며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개념, 사건, 장소 등의 명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엔터티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저장되며 관리되는 데이터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도서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드리면, 자, 도서관에서는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바로 책이 되겠죠. 책. 도서관은 책이 있어야 되니까. 자, 저장되며 관리되는 데이터가 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엔터티는 책이라는 엔터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집합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책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뭐 이순신이라는 책이 있을 거고 1번, 2번, 그다음에 뭐 어떤 땡땡땡 잡지가 있을 거고 3번은 뭐 어떤 과학서적, 그다음에 4번은 뭐 SQLD 어떤 책, SQLD 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책들이 뭐 수천 권, 수만 권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책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자, 책은 그럼 뭐 책은 이름만 있나요? 자, 책 제목만 있는 건 아니죠. 책이라는 데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는 제목도 있고 뭐 출판 연도, 그다음에 저자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2021년도에 샀을 수도 있겠죠. 구입연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책의 장르. 그다음에 뭐 이게 뭐 18세 이상인지 이하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또 관리할 수 있겠죠. 요러한 책들 뭐 등급 뭐 요러한 것들, 많은 책에 대한 데이터들, 요러한 것들을 같이 집합으로서 저장되고 관리된다. 이러한 것들을 책 엔터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유형과 무형에 따른 분류. 자,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유형 엔터티가 있고, 개념 엔터티가 있고, 그리고 사건 엔터티가 있어요. 자, 어떻게 다르냐? 유형 엔터티는 물리적이며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엔터티다. 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원, 제품, 교수 등등. 뭐 책 이런 것도 되겠죠. 책도 제품의 일종이니까. 자, 책 물리적이죠.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원이라는 건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사원이 되는 건데 퇴사하기 전까지는 뭐 제가 뭐 크게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교수, 이러한 교수도 될 거고 아니면 어떤 뭐 엔지니어도 될 거고요. 네, 이러한 사람들 관리하는 거. 그리고 개념,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로서 구분되는 엔터티. 자, 어떤 게 있어요? 자, 물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어. 자, 부서, 그다음에 이러한 제가 아는 SQLD 강의, 이러한 강의 같은 거, 뭐 그쵸, 마스터 코스. 이 강의라는 게 뭐 비슷한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정보로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상품, 연 3%짜리 적금 상품, 아니면 연 5%짜리 적금 상품, 이러한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상품을 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겠죠. 개념적으로만 존재를 한다. 그리고 사건 엔터티, 요러한 것들 개념 엔터티라고 하고, 자, 사건 엔터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따라서 발생되는 엔터티, 데이터가 많다. 자, 구매, 판매, 영업, 수납 이렇게 써놨는데 뭐 대여도 될 거예요. 이 도서관 프로세스에서는. 자, 책이 100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여라는 엔터티의 데이터는 훨씬 많을 수 있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죠? 계속 많아지겠죠. 아니면 편의점에 상품이 많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또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초코우유를 사가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초코우유를 사가고, 이런 것처럼 데이터가 계속 쌓이겠죠.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를 사건 엔터티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고, 엔터티를. 그리고 또 다르게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발생 시점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기본 엔터티, 키 엔터티라고 하며 독립적으로 생성 및 관리가 된다. 자, 고객, 부서, 판매 제품, 이런 게 있죠. 자, 여기에서 자, 고객이라는 엔터티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자, 고객이라는 엔터티를 만들었고요. 자, 이건 고객이에요. 어떤 은행에 있는 고객. 자, 그러면 중심 엔터티는 무엇이냐? 기본 엔터티. 자, 얘가 지금 이제 기본 엔터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엔터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은행에 가서 저 은행에 고객으로 가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고객 엔터티에 한종구, 전화번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엔터티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중심 엔터티는 뭐냐? 계좌, 주문, 수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기본 엔터티로부터 발생되고 행위 엔터티를 생성하는 중간에 있는 엔터티다. 자, 계좌. 계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1111이라는 계좌를 만들었어요. 한종구가. 자, 한종구라는 사람이 1111이라는 계좌를 만들었어. 그럼 얘는 계좌로서 계좌 엔터티에서 관리가 돼야 되겠죠. 얘가 중심 엔터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종구가 계좌를 만들었구나. 그럼 몇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또 한종구가 있고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행위 엔터티는 뭐냐? 이 계좌를 가지고, 계좌 하나를 가지고, 자, 저는 고객으로서 뭐 예를 들어 2개 내지는 3개 이상의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은행에. 그러면 만들었으면 얘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겠죠. 제가 여기다가 돈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입금, 출금, 이체, 또 뭐 할 수 있죠? 결제도 할 수 있겠죠. 계좌로. 자, 이러한 행위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핸드폰으로. 자, 내가 언제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입금을 했고, 언제 이체를 했고, 언제 송금을 했다. 그리고 언제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 이런 거 볼 수가 있죠. 내가 한 계좌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대 n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에서 또 얘가 1이면 얘가 n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마지막에 있는 이 행위 엔터티. 얘가 행위 엔터티가 되는 거겠죠. 수납 이력, 주문 이력, 뭐 이체 이력, 입금 이력, 출금 이력. 이런 것들이 행위. 내가 말 그대로 뭘 하는 거죠. 그게 행위 엔터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엔터티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엔터티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어떠한 집합이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된다. 얘가 엔터티가 되는 거예요. 네, 속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속성은 엔터티가 가지는 항목을 얘기합니다. 자, 엔터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자, 책이라는 엔터티를 가질 수 있는데 얘는 어떠한 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자, 책 아이디가 있을 거고 책 제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책 출판 연도. 책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딱 기준으로 어떠한 하나의 책을 봤을 때 뭐가 있죠? 저자, 그 다음에 이 책의 가격, 그리고 이 책의 어떤 뭐 페이지 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분류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이것처럼 어떠한 엔터티는
뭐 좀 많은 속성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속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엔터티가 가지는 항목이 바로 속성이 되는 거고요. 속성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책 제목을 뭐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책의 저자를 예를 들어서 뭐 한종구라는 사람이 썼는데, 뭐 물론 공동 저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하나로 봤을 때 얘를 더 분리할 수 있을까요? 자,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속성의 어떤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겠죠. 필요 없는 데이터는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스의 구성 요소로 최소한의 데이터 단위이다. 자, 어떠한 데이터의 단위 중에 자, 속성보다 더 작은 단위는 없다는 거예요. 자, 뭐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보다 더 작은 단위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 중에선 뭐 모래알이 가장 작은 단위인 것처럼 얘도 더 이상의 쪼개지는 단위가 없다. 자, 그럼 그 속성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속성은 업무에서 관리되는 정보이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속성은 하나의 값만 가진다. 위에서 얘기하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의 속성에 여러 개의 값이 저장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뭐 책 제목 내지는 책 아이디가 하나의 책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질 수는 없다. 그리고 주 식별자에게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자, 기본 키에 따라 속성의 값도 변경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11번은 이순신의 위인전기예요. 112번은 예를 들어서 SQLD 뭐 시험서예요. 준비서예요. 얘는 10,000원이고요. 얘는 15,000원이에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주 식별자 111번이냐 112번이냐에 따라서 속성의 값도 변경될 수 있다. 10,000원일 수도 있고 15,000원일 수도 있고 이순신일 수도 있고 SQLD 수험서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처럼 주 식별자에 따라서 이 말은 주 식별자에 따라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이 말은 주 식별자의 값에 따라서 내용이 값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 이 뒤에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이 말은 아마 SQLD를 공부하시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속성을 또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자, 기본 속성이냐, 설계 속성이냐, 파생 속성이냐,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본 속성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본래의 속성이에요. 자, 책으로 따지면 책의 이름,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아이디, 뭐 이런 것들, 이 책에 대한 어떤 출판 연도, 이러한 것들, 이거는 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책이 여기에 도서관에 들어오면서부터 정해진 값. 자, 그리고 설계 속성은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발생되는 속성.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분류 코드를 한번 볼게요. 분류 코드를 예를 들어서 A는 뭐 위인전기, B는 수험서, C는 뭐 잡지, 이렇게 정의를 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얘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어떤 코드죠. 분류 코드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런 걸 설계 속성이라고 합니다.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행위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한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봤을 때 위인전기는 A야, 값이. 그리고 뭐 수험서니까 얘는 B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수험서라고 얘기하고 위인전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밖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파생 속성. 다른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속성. 이것들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이 책에 대해서 오늘 들어온 책들의 가격의 합, 그 다음에 내지는 자 2022년도에는 총 대여 건수가 뭐 예를 들어 2021년도 작년이죠. 21년도에는 대여 건수가 뭐
12,384건이었다. 뭐 이러한 결과들. 이러한 결과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 어떤 통계나 어떤 이 도서관의 앞으로 상생 방향을 위해서 이러한 통계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 저장을 해 놓는다면 얘 같은 경우는 파생 속성이 되는 거겠죠. 다른 속성들의 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속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엔터티랑 속성까지 했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수업 시간으로 한번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